네, 신지우입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MC 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에 초대형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가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2008년 10월 20일 브라질의 아마조나스 마나우스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마나우스는 200만 명 정도 사는 도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해요. 마약 거래를 하는 범죄 조직의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심할 때는 거의 매일 총소리가 들렸고 시신도 자주 발견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항상 마약 밀매범 단속에 집중했고요. 마약상을 체포하는 게 별로 대단할 게 없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2008년 10월 20일 밤 마나우스에서 마약 거래 중 모아시르 조르지라는 사람이 체포되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모아라고만 부르겠습니다. 모아는 전직 경찰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경찰이 마약 거래를 하다 잡혔다, 이 정도만 해도 충격인데 워낙 이런 일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사실 특별하지가 않아요. 브라질에서는 보통의 마약 상인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몇 건의 살인 혐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은 중범죄자긴 하지만 모아가 특별할 정도로 대형 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나우스에 이미 많거든요. 하지만 모아는 자기가 일반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같이 지낼 수는 없으니 독방을 주거나 군사 감옥에 가야 한다며 특별 취급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경찰은 모아가 왜 자꾸 특별한 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반 교도소로 가면 자기 조직의 보스가 정체를 숨기려 할 것이고 자기는 부하들에게 살해당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를 당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보스라는 사람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옥에 들어간 사람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걸까요? 모아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저지른 마약 거래와 살인이 다 범죄 조직의 보스가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스의 정체는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복이 무섭겠지만 결정적인 진술 없으면 경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며칠간 고민한 모아는 결국 이 보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모아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동시에 경악을 했어요. 대체 누구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아가 진술한 바로 다음 날 뉴스와 신문으로 이 범죄 조직의 보스가 공개됩니다.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했어요. 이 사람은 브라질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범죄 수사 프로그램 진행자이고요. 3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왈라시 소자라고 합니다. 1958년 8월 12일 모아가 잡힌 브라질의 아마조나스 마나우스에서 태어났어요. 학벌이 좋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고요. 인간 행동 연구 교육을 수료하면서 21살엔 마나우스의 경찰이 됐었죠. 나름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8년 만인 1987년에 경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연금 사기와 휘발유 절도 혐의로 해고된 거예요. 그러자 마나우스 지역 방송사에서 카날 리브리라는 범죄 탐사 프로를 기획하는데 이 프로를 만든 이유는 형제 중 한 명이 갈라레스라는 마약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전과자라 경찰로서의 사명감 이런 건 애초에 없었고요. 전공 분야를 살리면서 보복도 할 겸 새 직업을 찾았던 거죠. 2년간 준비하면서 1989년에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주제에 안 맞게 범죄에 맞서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탐사 프로를 맡은 겁니다. 사건 사고 프로는 20대에겐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카날 리브리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거운 분위기로 사건 취재에 집중하다가 인기가 좀 많아지자 중간에 가벼운 상황극이나 공연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예능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하면서 시청층을 넓혔어요. 우리나라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비슷한 프로지만 예능이 조금 섞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이런 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증인이나 전문가들 만나보고 여러 각도로 범죄를 취재하는 전문성을 보여줬고요. 일단 연출 자체가 엄청 자극적이었어요.
인지를 생방송으로 취재하면서 왈라시가 직접 범인을 인터뷰하러 갑니다. 이때 인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직접 인질이 되기도 하고요. 스튜디오에 방청객을 초대하면서 피해자와 범인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체포한 적도 있어요. 카날 리브리가 인기 있던 이유는 자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빠른 취재 능력이 컸거든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독점 취재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카날 리브리부터 찾았어요. 시청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마나우스의 범죄율은 낮아졌고요. 당연히 MC인 왈라시 소자도 유명해지죠. 범죄자들이 경찰보다 왈라시를 더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카날 리브리의 인기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왈라시 소자는 2009년에 프로가 끝날 때까지 카날 리브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영웅이라 불리면서 마나우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인기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최다 득표로 뽑혔던 거예요. 사회기독당의 대표였고 아마조나스 주의회 의원까지 될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2008년 10월 모아가 체포되고 왈라시 소자를 자기 조직의 보스로 지목하면서 브라질 최대의 관심거리가 돼버린 거죠. 왈라시 소자는 자기가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소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체포된 모아는 계속 왈라시 소자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다 카날 리브리의 시청률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카날 리브리가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독점 취재를 해왔고 심지어 범인을 잡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동안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모아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경찰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자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취재하다 우연히 들린 휴게소 근처에서 마약상들이 거래 도중 총을 쏘는 장면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조작 없이 매주 방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카날 리브리의 특종이 많아지다 보니까 언론사 사이에서는 왈라시 소자가 어떻게 범죄를 미리 알고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모아의 자백으로 이 의심이 더 강해진 거죠. 이런 말에 왈라시는 침착하게 계속 결백을 주장합니다. 모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견제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만 반박했는데요. 그렇다고 왈라시가 진짜 조직의 보스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모아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모아와 왈라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말 밖에 둘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었다는 공통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인과 마약 판매 경력이 있는 모아보다 오랜 시간 방송으로 정의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온 왈라시 소자의 결백을 더 믿었어요. 이렇게 사건은 인기 방송인이자 정치인인 왈라시가 어느 마약상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 어느 언론사에 도착한 우편물 하나가 끝나가는 이 사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거든요. 겉으로는 이게 평범한 서류 봉투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는 뭐가 들었냐? 달랑 사진 한 장이거든요. 이게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이겁니다. 왈라시 소자가 자기 집 수영장에서 모아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아를 모른다는 말과 다르게 자기 집에 부를 정도로 꽤 친한 사이라는 거죠. 사진을 누가 왜 언론사에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공개되면서 그동안 왈라시가 받던 의심이 다시 한번 시작된 거죠. 그러는 동시에 모아가 수감 중인 경찰서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모아가 수감 중인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왈라시가 모아를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테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심증이 자꾸 강해지자 아마조나스 경찰은 결국 모아를 특별 증인으로 인정하면서 보호를 해야겠죠. 이제 요청대로 독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동안 모아를 모른다고 우기던 왈라시 소자는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같이 사는 첫째 아들, 왼쪽이죠, 하파에우 소자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왈라시 소자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체포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거부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사실상 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왈라시가 자기는 감출 게 없다면서 집안 수색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조사해보니까 집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현금과 거래가 금지된 무기 리스트 그리고 범죄 조직원의 이름들이 적힌 쪽지가 나온 겁니다. 아들인 하파에우 방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는 수십 개의 총알과 현금 다발 그리고 사용된 9개의 탄피가 발견됩니다. 어딘가에 총을 썼다는 거죠. 경찰은 이 점을 근거로 하파에우 소자를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고요. 왈라시는 면책특권으로 체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백을 무작정 믿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대체 왈라시 소자의 정체는 뭐냐는 겁니다. 그 전에 체포된 아들 하파에우부터 알아보자면 왈라시가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자식도 4입니다. 엄마가 다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이. 첫 번째 부인과 낳은 하파우의 소자거든요. 청소년 사격 국가대표였던 적이 있어요. 사격 실력이 좋지만 사춘기가 세게 오면서 마약 조직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왈라시의 명령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아가 바로 하파우의 친구였어요. 왈라시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도 여러 번 왔을 정도로 친했고 그 수영장 사진도 하파에우의 초대로 갔을 때 찍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파에우 방에서 나온 총알 9개는 누구에게 왜 사용됐던 건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하파에우 소자는 아빠인 왈라시 소자 몰래 최근까지 베베치노라는 친구와 함께 마약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거래하고 받은 돈을 차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도둑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찾습니다. 찾았고 총을 쏴 죽였는데 일부가 도망가면서 돈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 뒤로 마약상들 사이에서 사실 베베치누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친구인 하파에우 소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베치누가 이 소문을 믿었고 하파에우 소자를 자기 손으로 없애겠다며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된 하파에우는 자기가 먼저 베베치누에게 총을 쐈고요. 이때 사용된 총알 9개가 집에 있던 거죠.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하파에우가 베베치누에게 총을 쏜 건 사실이에요. 이 혐의가 입증되면서 2009년에 재판을 받았고요. 9년형 나왔습니다. 하지만 6년 만인 2015년에 가석방됐거든요. 압수수색 결과 사건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왈라시 소자와 상관이 없는 아들의 단독 범행으로만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발견된 불법 무기 리스트, 범죄 조직원들의 이름, 거액의 현금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경찰은 왈라시 소자에게 어떤 혐의가 있고 현금 뭉치는 마약 거래를 멈추고 사건을 취재하는 척하면서 몰래 거래 대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왈라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무기 리스트와 범죄 조직원들 이름은 방송에 쓰일 정보를 적어둔 거고 현금은 개인 재산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모아 외에도 왈라시가 범죄 조직 보스라고 주장한 사람이 더 있던 거예요. 예전에 베베치누와 하파에우의 돈을 훔쳐갔다가 살아남은 도둑 중 한 사람인데 왈라시와 관련된 증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요. 15발의 총을 맞아서 길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거든요. 또 다른 마약상인 프랑케지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왈라시가 범죄 집단과 관련이 깊고 그동안 카날 리브리에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줄 테니 보호비를 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큰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죠. 계속되는 마약범들의 증언과 아들인 하파에우의 사건까지 겹치자 왈라시 소자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20년 넘게 인기를 끌던 방송이 끝났던 거예요. 경찰은 왈라시 소자뿐 아니라 카날 리브리의 제작진도 수사 대상에 넣어 조사해 봤습니다. 제작진 중에 전직 경찰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다
왈라시처럼 사건을 일으켰다가 불명예 퇴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왈라시와 주변 사람들은 방송을 위해 모였다고는 하지만 경찰 눈에는 방송을 가장한 범죄 집단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전 프로듀서인 바네사 리마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요. 왈라시 소자는 카날 리브리를 방송하기 위해 17명을 청부살인하고 마약 밀매와 범죄 조직을 만든 9개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도 왈라시는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정식 체포되지는 않았어요. 왈라시 소자는 아마조나스의 주 의원이었지만 안보부 장관이 목표였거든요.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죠. 뭔가 한 방을 터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누군가를 고소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맡은 지역구와 450km 떨어진 코아리시의 아다이누라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원전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당선될 수 있었어요. 왈라시 소자가 이 사람을 소아성애자의 인신매매 첨부업자라고 고소를 했던 거죠. 왈라시는 아다이누 시장이 초등학교 앞에서 장난감 사듯이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랐고 그러면 부하들이 그 아이를 납치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다이누 시장의 범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고요.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에 왈라시 소자가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던 거예요. 아들인 하파에우 소자의 마약 거래 총기 사건과 마약범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국민 영웅이었던 왈라시 소자의 명예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러자 국회에서도 이 왈라시의 의원직을 두고 긴급 회의를 할 정도였죠. 2009년 3월 왈라시 소자의 의원 탄핵 투표가 시작됐고요. 4표 반대, 3표 무효, 16표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아니니까 면책특권이 사라졌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경찰이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도망갔습니다. 잡힐 게 뻔하니까 당연한 선택이죠. 시민과 경찰들이 왈라시를 잡기 위해 마나우스를 수색했고요. 하지만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인 2009년 10월 9일 예상외로 왈라시 소자가 먼저 경찰에 찾아와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왈라시 소자는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증인과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은데 왜 계속 버티냐는 거죠. 왈라시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사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거든요. 함부로 믿을 수 없는 마약범들의 증언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증인들이 말을 바꾸거나 암살되면서 경찰은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했던 거죠.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모아도요. 왈라시가 조직의 보스라는 주장을 나중엔 취소하더니 경찰의 고문으로 한 허위자백이었고 자기가 쓰거나 본 적도 없는 진술서에 강제로 사인했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새로 바꾼 입장은 뭐냐? 경찰이 자기 얼굴에 비닐봉지 5개를 뒤집어 씌우더니 숨 못 쉬게 고문했고요.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폭발도 우연히 벌어진 사고라 자기를 노린 테러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왈라시에게 보호비를 내왔다던 프랑케지뉴라는 마약상도 자기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체포됐었고 사건의 책임자인 경찰이 이 사람이거든요. 토마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에 총을 대고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왈라시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던 주요 증인 2사람이 동시에 경찰 강요로 거짓 진술했다고 말을 바꾼 거죠. 여기에 경찰이 집중 수사하던 카날 리브리 제작진도 다 무죄로 풀려납니다. 대부분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경찰 인맥과 과학수사대를 통해서 아는 선후배들이 있겠죠. 미리 사건 정보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취재였고 자기들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 이 말들이 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시청률을 올리려고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잘했다는 거죠. 사건의 반전이 계속되면서
월라시 소자에 대한 재판은 정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월라시 소자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 전인 2010년 3월 18일 수술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재판이 취소되면서 결국 월라시 소자의 혐의가 사실인지 밝혀낼 수는 없게 됐어요. 월라시 소자 시청률에 미친 주장로 맞냐는 거죠? 아니면 생전에 말한 대로 정치적 공격을 받았던 건지 사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걸 증명해 줄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뒤에 관련된 얘기 있어요. 이번 영상은 인기 사건 시사 프로 진행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월라시 소자의 미스터리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건데 지금 분위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긴 해요.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이 정도면 뻔하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월라시 소자에게 무슨 병이 있었냐, 이게 버드 키아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희귀병이고요. 간이 부으면서 복수가 찬데요. 이게 약물 치료로 증상 완화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건데 2009년에 탄핵되면서 도망 다녔잖아요. 이때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졌고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던 거죠. 치료를 중단하면 금방 증세가 드러난다 그래요. 이렇게 배에 물이 차서 복수를 빼려고 응급수술하다가 심장이 멈췄던 거죠. 월라시 소자가 사망하고 카날 리브리가 다시 방송이 됐거든요. 형제들이 이어서 했던 거예요. 4년 정도 했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보다 인기가 없던 거죠.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2017년에 다시 중용했습니다. 월라시 소자 사건이 막 관심을 받았을 때 마나우스에서 범죄가 늘어났거든요. 한 번은 버려진 캐리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시신의 정체가 월라시를 폭로했다가 나중에는 경찰이 강압수사했다고 말을 바꾼 프랑케 진유였습니다. 그러면 모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아가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폭발 사고 말고도 폭동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56명의 재소자가 사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 중 하나가 모아였던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재소자들이 독방에 불을 질러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월라시 소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2007년에 월라시가 고소했던 코리아리의 시장이죠. 아다이누 이야기인데 소아성애와 인신매매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뒤에 사기로 체포됐어요. 2016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만에 유죄가 나왔는데 57년 5개월형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서 죽겠죠. 이런 거 보면은 월라시 소자의 고소도 사실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카날 리브리의 제작진들도 뭐 실제로 일을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월라시 소자가 마약 조직의 뭐 보스고 부하들 제거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 하면서 뭐 암살 시도 뭐 이런 게 사실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증거는 없다니까 무작정 믿을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끝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이 뭔지는 궁금하지만 대개 분위기는 월라시 소자가 범인이 맞다 이렇게 믿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